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천천히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외모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노화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화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다 건강하게 늙는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처럼 노화 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늙어야죠. 네. 그리고 생기 있게 늙어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에서.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자, 금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입니다. 김포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번에는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하던 30대 구급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악성 민원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인이 된 해당 공무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 업무를 시작했던 이 발령 3개월 차의 새내기 구급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이 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 이 사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망한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고 최근 3주간은 이 신규 공직자 교육을 다녀왔기 때문에 근무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악성 민원에 시달렸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경찰서에 따르면요, 이 공무원 A씨는 어제 아침 8시 본인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고요. 이 A씨의 가족들이 당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요, 현장에서 이 타살 혐의점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만큼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망 전날에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좀 호소했다고 해요. 이 고인이 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라는 메모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요, 아직까지 직장 내 갑질이나 혹은 악성 민원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해당 공무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든지 경위가 어떤지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보니까 네. 조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 메이저리그 개막 시리즈에 출전한 LA 다저스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관련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옆에서 통역도 담당했고 매니저 역할도 담당했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 미즈하라 이페이가 LA 다저스에서 갑자기 해고되게 된 건데요. 그 해고 사유가 다름 아닌 불법 도박 그리고 절도 혐의다라고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불법 도박의 자금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계좌에서 몰래 빼낸 돈이다라고 밝혀지면서 더욱더 충격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즈하라는요, 이 오타니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역 그리고 매니저 업무를 함께 봤던 정말 오타니 선수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켜왔던 최측근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미즈하라가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서 $450만,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가량을 몰래 뺀
빼내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미 연방당국은 이 매튜 보이어라는 이름의 불법 도박업자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타니 선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오타니 측은 진상조사를 벌였고요. 그 끝에 결국 통역사인 미즈하라가 오타니 선수의 돈을 무려 60억 원 달하는 돈을 몰래 빼내서 이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야, 오타니 선수하고 오래된 사이고 그렇죠. 통역하고 정말 저 같이 다니는 모습을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봤는데 네. 믿음이 컸을 텐데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즈하라 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입장 발표할 때마다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고 있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즈하라는요, 오타니 선수의 대변인이 주선한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지난해 오타니 선수에게 도박 빚을 좀 갚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갚아준 거다, 도와주겠다라면서 돈을 건네준 거다라고 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오타니 선수는 도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나 역시 이 도박이 불법인 줄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또 입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미즈하라는 오타니 측의 변호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이 다저스 구단은 이런 소식 확인되면서 이 미즈하라를 곧바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친하고 믿음이 강했던 사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지난해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예비 신부를 흉기로 무려 190여 회나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 이 B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그제 열렸습니다. 이 공판에서는요, 피해자 모친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90여 회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범죄를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사건의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낮 12시쯤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B 씨는 동거 중이던 예비 신부 20대 여성 C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무려 190여 회나 찔렀는데요. 당시에 두 사람이 평소 이웃 간의 이 층간소음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피해자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격분해서 결국 흉기로 찌르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흉기로 찔러서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또 흉기로 이 남성은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하고는 112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 가해 남성 의식을 되찾았고 수사 끝에 결국 재판대 위에 서게 되었는데요.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는 이 가해자 B 씨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해당 남성 B 씨가 층간소음 등으로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에 격분해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컸다고 우발적,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발적으로 190여 차례를 찌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 안 건지 되죠.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1심에서 너무 양형이 좀 과경, 너무 적게 나왔다라고 항소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다 요청했는데 이걸 기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복하겠다라면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B 씨도요. 저 양형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요. 또 범행 당시에 저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가해자 B 씨 또한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입니다. 서울고법 이 춘천재판부에서는 형사 1부의 심리로 열렸는데요. 가해자 B 씨의 이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석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흉기로 190여회나 찌렀는데 이걸 우발적 범행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요. 나는 딸이 가는 마지막 모습조차 못 봤다라고 피해자 모친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족의 구조금을 좀 받았는데 이게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된다라는 걸 누가 알려줬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 어머니께서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던 이번 공판에서는요.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이 다음 달 4월 17일에 선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1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근데 150, 90여. 90여 회. 아이고야, 이건 말이,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대로 죄값 치러야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 현상 등으로 일본으로 여행 다녀오셨거나 혹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날 풀리면서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올해 1월에서 2월 일본 내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해당 증후군의 확진 사례가 무려 378건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되는 독성 쇼크 증후군은요. 비말, 또 신체 접촉, 손발 상처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고열, 인후통, 설사와 근육통 등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 괴사, 장기부전, 또 폐혈성 쇼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에 무려 21명이 사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엔데믹 시점과 좀 닿아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감염되더라도 이제 본인이 면역력이 좀 크게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청에서는 이 STSS 해당 증후군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은 터라 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서워요. 예. 야, 이거 아까 뭐 면역력이 좋으면은 큰 걱정은 없다 이러니까 면역력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습관병, 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말 그대로 생활 습관병,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서 일으키는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그런 감염성 질환 외에는 대부분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자, 닥터 하우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최강덕입니다. 전 뭐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로부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잇몸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약해진 잇몸으로는 그야말로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잇몸 건강 해치는 치주질환입니다. 아, 치주질환. 치주질환이 뭘까요? 우리 입안의 치아 뿌리는 분홍색의 점막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치아 뿌리 쪽을 덮는 이 점막 부분을 치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잇몸이죠. 치연 아래쪽에는 치아를 고정하는 인대와 잇몸뼈가 있는데 치아를 지지하는 이 조직을 통틀어서 치주라고 부릅니다. 치주에 생기는 병의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약할 때는 치연염, 조금 더 심할 때는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치주 질환이 생기면 보통 음식을 먹을 때나 양치질할 때의 자극으로 인해서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잇몸이 부으면서 양치가 잘 안 되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끼이기도 하고요. 세균이 많이 자라면서 잇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프겠네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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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주 질환의 경우 초기 단계까지는 큰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진행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녹아내리고요.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치아를 지탱하지 못해 흔들리며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치주 질환의 악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주 큰 통증이 생길 뿐더러 나중엔 몇 개의 치아에 한정됐던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지다가 결국 잇몸뼈가 녹아내려 발치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주 질환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치주 질환의 환자 수는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740만 명이나 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방치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이 치주 질환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은 플라카라고 부르는 치태와 치석입니다. 구강 내 세균은 타액이나 음식과 섞여서 치아에 끈끈한 얇은 막인 세균 덩어리가 되는 치태를 만드는데요. 제때 이를 닦지 않으면 이 치태가 굳어지면서 치석이 되고 결국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나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치주 질환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치석 제거술, 즉 스케일링입니다. 치아 표면의 치석과 착석을 제거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가 잘 닦일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주죠. 그러나 치주 질환이 일정 수준이 진행되고 나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인 치주낭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치석 제거술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잇몸에 마취를 한 후에 깊은 부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게 되면 잇몸 절개를 해서 잇몸을 제치고 치아의 뿌리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도 제거해야 되고 치아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필요로 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치과 가기 무서워가지고 이 치주 질환을 방치했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모든 치아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발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나 치주 조직의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발치와 함께 임플란트 등을 이용해서 보철 수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졌던 시기에는 비교적 치과 방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체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 전체 치아를 상실하고 발치하게 되었을 때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를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한으로 식립하면서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수복해 전체적인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전 과정이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하고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도 혹은 큰 수술이 부담스러울 때에도 접근하기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주 질환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화이팅 넘치게 전해주신 최강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범수입니다. 이번 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종수님, 영화나 드라마 보기 전에 예고편 즐겨 보시나요? 그렇죠. 그 본편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고편을 보죠? 예.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질병에는 예고편이라는 게 없죠. 특히 대장암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예고 없는 공포, 대장암입니다. 이 암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 떨리는데 대장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를 거쳐서 소화가 되죠. 그 후에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 찌꺼기가 통과하는 부위가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은 우측 아래부터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부러진 S상결장, 직장으로 나눕니다. 이곳에서 생기는 암이 바로 대장암이고요. 크게 충수돌기암, 결장암, 직장암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무서운 대장암은 왜 생기는 겁니까?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눕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30% 정도 차지하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다한 동물성 지방, 육류, 특히 붉은 고기 섭취가 되겠으며 비만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돼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뭐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초기 대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행암, 보통 3기 이상, 3기나 4기 정도 진행된 경우에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때는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평소보다 변의 굵기가 가늘게 나오거나 잔변감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평소에 없던 변비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단기가 아닌 지속적인 복통,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평소와는 다르게 변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 다섯째, 호전되지 않는 현기증이 나타날 때인데요. 이때는 암에 의한 빈혈 소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 현기증을 느끼긴 하는데 이게 대장암의 증상이라니까 무섭네요. 실제로 제 환자의 경우인데요. 현기증 때문에 내원하신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시행한 빈혈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12인 반면 이분은 5.4 정도 나왔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바로 시행했고 검사 소견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안타깝게도 간까지 전이가 돼서 대장암 4기 진단하에 1년간 항암 치료하셨으나 결국 사망하신 케이스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렇게 좀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장암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 또 분변 자멸 검사가 있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장암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장 점막에서 초기 선종이 생기고 진행성 선종의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발전하는데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려면 평균 3에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 전 단계에서 내시경화 용종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 대장암 검사를 해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국내 암검진 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대장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환자들은 대장암 검진이라고 하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착각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지 확인하는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서 양성일 경우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분변 자멸 검사의 장점은 수검받기 편하다는 것이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실제 암이 있어도 검사상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증상이 없어도 한 45세 이상에서 권고됩니다. 하지만 최근 30, 40대 대장암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증상이 있는 분은 시행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비만이 있는 경우 체중을 조절하시고 금욕과 금주, 무엇보다 오늘 강조드린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장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정범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할 텐데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찾아오는 건강한 참견남
차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참견을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차윤환 박사님, 본격적으로 건강한 참견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의 건강한 참견은요, 이 노래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 이 노래를 듣고 연상되는 제철 식재료 요거 일단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노래가 된다는 건 제가 알지만 이 아침에 괜찮으시겠어요? 야,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시작하는데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짝.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죄송합니다. 예. 자, 이 노래를 들으시고요. 생각나는 우리의 전통 제철 식재료가 있는데 네.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 뭐 가사에 떡하니 봄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봄 하면 봄 제철 뭐 식재료들 아니면 봄나물 예. 아닐까 싶어요. 아, 나물, 그죠? 예,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도 피고 봄나물도 있고 그래서 나물 캐러 가고 근데 나물은 우리가 늘 먹는 건데 봄나물은 특히 봄나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물이요. 최근에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제철 음식인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봄철이 됐을 때 딱 먹어줘야 되는 나물. 그걸 이제 봄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봄나물은요. 긴 여름, 긴 겨울 동안 이렇게 좀 떨어진 그 신진대사를 올려주고요. 그다음 봄이 되면 또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입맛도 올려주는데 아주 좋은 나물들을 바로 이 봄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양적 가치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피곤함을 낫게 해주고요. 나른함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봄나물이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래, 냉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두릅이요. 두릅 좋죠. 이 산에 가다 보면 두릅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탁 따서 바로 드시는 분도 있고 그거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먹어야죠. 먹으면 맞아요. 봄을 내가 그냥 탁 온몸으로 느끼죠. 그렇죠. 아, 맛있는데. 지금 뭐 딱 보시니까 두릅 바로 탁 떠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주의해서 지금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깐깐한 건강한 참견은요. 봄나물 안전하게 먹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에는요, 이 독버섯 같은 것들 때문에 좀 탈이 나고 신경을 쓰시는데 봄나물은 생각보다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봄나물도 잘못 드시면 배탈과 같은 소화불량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잘못 먹으면 응급실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 봄나물인데요.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봄나물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봄나물 먹고 응급실 갈 수 있다.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첫 번째는요. 방금 나왔던 두릅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봄나물의 제왕 그러면 바로 이 두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 순을 먹는 것인데 이게 순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속에 독성 물질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꼭 반드시 끓여서 숙채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주의할 봄나물은요. 바로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예. 자, 이 원추리 같은 경우는 특유의 단맛이 있어서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장할수록 코리친이라고 하는 자연독 성분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새싹이 아니고 오래된 것들은 주의가 더욱더 필요로 한 그런 봄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날로 먹거나 또 잘못해서 보시게 되면은 독성 때문에 복통뿐 아니라 심한 경우는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것은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봄나물 중에 하나인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는 우리가 저 비빔밥에 또 이게 필수고 육개장 같은 데도 딱 그렇죠.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고사리에 독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지만 고사리 나물 같은 경우는 제상에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봄나물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고 간 자리에는 고사리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소도 고사리는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서양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고사리는요.
우리한테는 나물이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독초가 맞는데요. 왜냐하면 생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푸타킬로사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고사리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정을 하고 고사리를 2B군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흔하게 먹는 나물이어서 그런지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고사리 먹지 않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 이유는 고사리에 있는 푸타킬로사이드가 열을 받으면 쉽게 파괴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끓는 물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준 다음에 이것을 물속에 12시간 동안 푹 담궈주면서 물을 한 2번 정도 교체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이런 독성 물질들을 충분히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마트에 가면 이 고사리 이렇게 데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혹시 이게 좀 덜 데쳐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되시면 살짝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더 안전하게 고사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봄나물은 다 데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나물이라고 그러면서 샐러드처럼 묻혀주는 맞아. 데도 있던데. 그렇죠. 게 중에는 생으로 드셔도 충분히 안전한 것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종류가 많습니다. 자, 달래도 있고요. 돌나물, 쓴바기, 참나물, 취나물, 더덕 같은 것들은요. 생으로 먹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잔류 농약이나 식중독균 그리고 다양한 흙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충분히 씻고요. 그리고 조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으로 먹는 봄나물 중에서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참견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달래가 있습니다. 달래 뭐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 양념장 만들어서 달래 이렇게 다져서 넣고 맨김 살짝 구워서 흰쌀밥에 싸 먹으면 벌써 군침이 딱 오는데요. 너무 이게 맛있잖아요. 봄나물의 3대 대왕 그러면 달래냉이 쓴박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래 이 생으로 뭐 무쳐 드셔도 되고 이게 된장국에 살짝 넣어도 좋은데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이 씁쓸한 맛 때문에 이게 입맛을 확 올려주는 것. 이게 바로 달래의 특성인데 그 속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쉬운 환절기의 활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쌉싸름한 알리신 같은 경우는요, 몸속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충곤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달래 조리시의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달래에 있는 그 영양소들이 열에 또 파괴가 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달래는 생으로 드시거나 익히실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을 참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달래는 무쳐서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저는 방금 좀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걸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건 좋은 걸. 다행입니다. 자, 차유단 박사님과 함께 건강한 참견 함께 했습니다. 봄나물 얘기해서 그런지 갑자기 시장기가 도는데 요즘에 마트나 시장 가보면요. 냉이 된장국 일부러 막 끓여. 그 향을 맡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맞죠. 너무 맛있죠. 이 봄이 주는 이 따뜻한 기운과 또 봄나물의 향긋함. 정말 이 계절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봄이 왔다는 걸 느끼는데 오늘 점심은 봄나물 나오는 백반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철 음식만큼 우리 건강 또 활력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 기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구독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렸는데 노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늙어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천천히 가보자 이거죠. 건강하게. 네. 예인 씨는 뭐 아직까지는 전혀 이런 걱정이 없죠?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그런가요? 34살이니까 20대 때 초반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뭔가 달라요. 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좀 하나하나 소상히 좀 보여주십시오. 일단 첫째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도 밤새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자면 아침에 막 다크서클부터 피부 푸석하죠. 딱 티가 납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30대가 딱 지나면서 한번 확 꺾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들 속으로는 아이고. 좋겠다. 그 나이 좋지 뭐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20대 때하고는 다른 걸 또 느낄 다르죠.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유 맞아요. 일단 20대에서 30대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제 술이 안 깨. 그리고 40대 되면은 술을 못 먹겠어. 근데 50대 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운동을 하면 왜 5일 동안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진짜 아 체력과 기력이 훅 떨어지는구나. 이거 나이 먹을수록 확실히 느낍니다 이거.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도 지금 40대 초중반 정도 네, 네. 지금 보기에는 20대처럼 보이지만 그렇어요. 김대환 선생님 내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느낀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45인데요. 외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예전에는 뭐 3-4시간 딱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2시간짜리 수술을 해도 확실히 옵니다. 그 수술 끝나고 그 피곤함이. 좀 차이가 있어요.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네. 무사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딱 느끼는데요. 이 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늙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맞아. 항상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서요. 내가 아픈 거는 계속 새롭게 갱신이 되거든요. 네. 나이 먹어서 당연히 아픈 거다 보니까 당연하죠. 예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처음 아픈 거잖아요. 이렇게는. 근데 이 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유경 선생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 받을 때 같이 만나거든요, 분장실에서. 근데 민낯을 봐도 피부가 너무 좋아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 아우, 그렇지 않고요. 저도 젊을 때만 못하죠. 예전에는 뭐 관리 안 해도 피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은 뭐 관리를 하려고 해도 가끔 가다가 막 누가 사진 찍었을 때 막 활짝 웃고 있거나 찡그리는 모습을 보면은 주름이나 막 처짐이나 이런 게 노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좀 건늙어배가지고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 제 별명이 이부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약간 건늙은 벤자민 사람들은 버튼처럼. 그런 이점이 있다고요. 근데 서동조 선생님은 워낙에 운동도 좋아하시고 관리 잘하시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사실은 요즘 체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인데요. 예전에 한번 사실 20대 체력인 분들이랑 20대 분들이랑 운동을 같이 했다가 한 일주일 알아 누운 적이 있어요. 똑같이 따라하다가. 그만큼 사실 체력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늙는다라는 걸 가장 느낄 때가 뭐냐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없고. 이럴 경우에 이거 지금 뭔가 좀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노화는 정말 들어보니까 누구에게나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피할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다면 다 피하고 싶은 게 노화 피하고 싶은 아니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얘기 할 건데 그래도 주제는 확인해 봐야죠. 건강 구독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자,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맞춤 노화 시계로 건강하게 늙자입니다. 이게 늙긴 늙어요. 누구나 늙는데 그 늙는 속도, 노화의 속도가 참 다르거든요. 네. 저도 어제 그 80이신 어르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전하세요. 여전하시고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노화에 대한 이 정의 자체가 조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분들 중에는 노화 자체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화에 대한 개념이 의학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 내 근육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노화의 속도마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65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칭하긴 하는데 아니다.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칭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본인의 나이보다 10살은 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맞아요. 하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한 60세가 넘으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전혀요. 60세도 그냥 중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실제 시골에 가면 60세 분들이면 청년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령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나이가 이제 65세 대부분 그렇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60세인 곳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내가 이제 환갑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이 아니고 내가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이제 노인인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봤을 때 이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인 시태 조사가 있는데 이때 서울의 노인 평균은요 73.5세였고요. 그 중에서 65에서 69세가 35.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스스로 생각한 노인 기준 연령을 물었을 때는요 평균 나이가 72.6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서울시에 국한된 거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 거주하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하고 내가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노인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65세보다 약 7.6세 정도가 높은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제부터를 노인이라고 봐야 할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도요,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2008년부터 쭉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 또한 눈길을 끌만한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요 환갑 잔치라는 거 했잖아요. 이제 노인 됐다고. 그런데 요즘은 칠순 잔치도 안 하시고요. 맞아. 한 8순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잔치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 노인이라는 나이가 뒤로 더 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이 3번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점이 34세, 60세, 78세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사실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화의 이제 생물학적 노화의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요. 노화를 결국에는 이게 법령에 규정된 이 연령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네. 아까 예인 씨가 얘기할 때 웃었는데 지금 연구 결과에 그 나이가 있네. 34세, 60세, 78세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는 그 노인의 나이가 65세인데 네. 이제는 65세가 됐다 그래서 내가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참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이 노화는 내가 어떻게 노화를 바라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인 660명을 23년이나 관찰을 했던 그 결과를 보고한 이 베카 레비 교수팀에 의하면 노화라는 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쇠퇴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과 아니야 나이가 든다는 건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길이야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두 그룹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분들이 7.5년 이상 더 생존을 했다. 그런 그 근거로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가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분들이 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낮았다고도 함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 영상을 통해서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주름지고 처지고 머리 빠지고. 맞아요. 외모도 어쩔 많이 수 없죠. 그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야? 잠깐만요. 뭐가 스쳐 지나갔는데 방금. 뭐야? 그러면 저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열심히 관리한 분들 얘기할 건가 보네. 그러니까 근데 얼굴을 가린 채로 소개가 됐는데 유명한 사람들인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나온 분들이면은 당연히 이제 법적 연령으로 어떻게 노인인 분들이 맞는데 지금 겉모습만 보면 저보다 더 젊어 보였거든요. 얼굴에 물음표 해놓은 거 보니까 이따가 알려줄 모양이 누군지. 네. 네, 저 물음표 입으신 분들
분들 도저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보면 나의 의지를 활활 불태우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보이게끔 뭐 다이어트 짤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저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이제 세월이 좀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서 무조건 늙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해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웰. 이거 뭐 MZ 세대인데 곧 그쵸.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딱 자세가 보니까 꼿꼿하고 저렇게 딱 이게 남다른 자세. 이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좀 자세가 경직되고 일관적으로 그냥 부동 자세 이런 것들인데 딱 저거 보면 저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델급. 날씨랑 생기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갓 이제 좀 된 분 정도 한 60세 정도 보입니다. 아니 근데 60세로도 볼 수 없는 사실 몸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 4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웰 에이징 스타 첫 번째 분은요, 바로 네, 놀라지 마세요. 75세의 노마 윌리엄스입니다. 네. 네, 정말 이분이 놀라셨죠. 75세라고? 네, 그렇습니다. 78세. 네, 이분은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노마 윌리엄스라는 할머니신데요. 네, 할머니예요. 딱 그냥 달라붙는 원피스 차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살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나 10cm 이상의 하이힐, 또 망사 스타킹 이런 다양한 또 소품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패션 피플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을 누가 75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 사진 중에 그 딱 달라붙는 하얀 원피스 입은 사진 방금 봤는데 저런 옷은 이제 저도 안 입거든요. 와 정말 멀리서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20대지. 오 대단하세요. 이게 어지간한 운동에서는 저런 몸매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마 할머니는요, 네, 우리 20대 후반부터 단 하루도 운동을 건너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2번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일주일에 4번은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또한 이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편인데요.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메인 메뉴는 콩류와 당근, 브로콜리, 이 대두 소스로 만든 버섯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마 할머니는요, 이 체중이 조금만 불어나도 운동량을 늘리려고 하고요. 건강과 몸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고 말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의 의지죠. 40년 이상을 계속 매일같이 운동을 했다는 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75세 놀랬습니다.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볼게요. 선수네요, 선수. 이것도 사진이 뭔가 잘못됐어요. 아, 이런 차림을 일단 포즈를 취한 걸 보니까 피트니스 대회 현장 같은데 얼굴을 가리니까요.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분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연령으로 봐선 노인이라는 건데 전혀 그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 웰 에이징 스타는요, 81세 임종소 님이십니다. 81세. 이 몸짱 할머니로 유명한 이제 보디빌더이신데요. 지난해 열린 이 WNC 시그니처 보디 피트니스 대회 시니어 부분에서도 비키니 부분 우승을 거머쥔 실력자일 뿐더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엔 만 75세에서 열려진 만 75세에서 WBC 피트니스 오픈 월드 챔피언십에서 2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4년 만에 또 우승을 아니 거머쥐신 건데요. 얼굴을 봬도 저분이 어떻게 81세? 맞습니다.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야. 굉장히 피트니스계에서는 스타 중에 스타죠. 아니 지금 뭐 글로벌 진짜 화제 인물이실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저도 이제 50대 되니까 운동하면 다 아프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분 단 2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면서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었을까 요런 좀 추론해 봅니다. 근데 임종수 할머니는요, 운동선수 출신,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뭐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해도 너무 치료가 되질 않아서 통증을 잡기 위해서 그때서야 다 늙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주 3회 정도, 주 3회 1시간씩 6개월 정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임종수 할머니의 며느리가 50대인데요. 이 어머님을 보고
본인도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좋네요. 그 심한 통증을 운동으로 극복하고자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그 의지부터가 남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종수 할머니는요, 시니어 모델 과정에서 시니어 모델 훈련을 통해서 바른 자세와 모델 워킹, 그리고 모델이 되기 위한 이런 포토 포즈 같은 것들, 이렇게 전문화된 모델 실습 수업을 받고 따라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뮤지컬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할 정도인데요. 임종수 할머니는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야, 81세에 저는 진짜 요즘 MZ세대 말로 깜놀입니다. 깜놀. 자, 다음 웰 에이징 스타 세 번째 스타 만나보시죠. 아니 근데 이분도 잠깐만요.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 포즈가 이게 쉽사리 되는 자세가 아닌데 이분도 어쨌든 나이상으로는 노인에 해당되신다는 거죠. 이분도 여성이신가?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궁금하네. 네, 우리 75세 한 번 나왔고요. 네. 81세 한 번 나왔잖아요. 더 가요? 위로 가요? 이분 놀라지 마십시오. 93세입니다. 네, 93세 다키시마 미카라고 합니다. 일본 분이구나. 다키시마 미카 할머니는요, 87세에 정식 트레이너가 되셨고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일본에서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사진을 보면은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특히 표정이 굉장히 밝다 보니까 이 건강한 기운을 이렇게 맞아요. 확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이분은. 와 표정 네, 봐요. 그렇죠. 이 밝은 기운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느껴지는데요. 실제 그런데 누가 봐도 오랜 운동을 해 오셨던 분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할머님이 운동을 시작한 건요, 환갑이 한참 지난 65세 때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딱히 뭐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셨고요. 결혼 후에도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에게서 요즘 살이 자꾸 찌네라는 말을 듣고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싫다는 생각이 드신 이 할머님이 바로 집 근처에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체중 조절만 할 생각이었는데요. 점차 이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됐고 이렇게 이제 헬스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훌라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시면서 오전 10시부터 헬스장에 가시면 오후 5시까지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92세신데 팔굽혀펴기 자세가 저보다 훨씬 좋고요. 정석이에요. 네. 야, 이거 나는 어떡하지? 근데 하루에 7시간 운동하고 막 이러면 좀 무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관절은 저렇게 장시간 운동을 하면 100% 손상이 되긴 하지만 방금 할머니의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표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헬스만 한 게 아니라 에어로빅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할머니 이럴 거면 트레이너가 한번 돼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들어서 87세에 정식 트레이너가 되셨고요. 목표가 그뿐 아닙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한 수영에서는 아마추어 수영대회에서 2개 부분 대회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72세 마라톤 완주까지 할 정도로 그 잠재력을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단한. 네. 마라톤을 완주하셨어요. 아니 저분이 진작에 알았으면 올림픽 금메달 갑니다. 아니 마라톤하고 수영하시면 철인 3종 아니에요 저런 게? 그러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뭐라도 좀 배우고 운동을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서동주 선생님께 제가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같이 아직 늦지 않으셨죠. 지금 한갑 지나서 이렇게 사실은 노화를 늙지 않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같이 한번 운동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보다 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아니 저 마지막 분은 예인 아나운서 하면 60살 차이 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와, 그러네요. 야, 대단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배워볼까요? 할까요? 네. 네네. 네, 우리가 오늘 사실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전환점에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굉장히 좀 검증된 운동법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웰 에이징 스타 93세 우리 다키시마 미카 할머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제 운동법입니다. 바로
나이 해방 체조를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해방. 나이 해방 체조. 네. 시작이 좋습니다. 한번 네, 배워볼까요? 이름부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다키시마 미카 할머니표 나이 해방 체조는요. 100살이 되어서도 이 자유자재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체조가 되게 되는데요. 주로 이 견갑골, 척추 그리고 고관절의 이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 해방 체조의 목표는요. 나이가 들어도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오래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몸의 이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동작부터 하면 될까요? 네, 저도 사실 이 나이 해방 체조를 틈틈이 운동 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하시면서 조금 같이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할 게 견갑골 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견갑골 체조를 할 건데요. 견갑골 체조를 할 때 이 견갑골을 조금 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손을 어깨 넓이로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어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손을 좌우로 약간 틀어줄 거예요.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네. 이렇게 틀어주면서 해주시면 빨래 됩니다. 짜듯이. 그러니까. 네, 빨래 짜듯이 틀어주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약간 어깨를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요렇게, 견갑골이, 요렇게. 네, 조금 틀어지는 춤추는 자세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뭐 이게 왜 음악 하나 다이풀 자세 들려주셔야 같기도 될것 하고. 같은데? 네. 바이브도 느껴지네요. 발부로 느껴지시는데 이게 운동 전에 사실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견갑골의 이 가동 범위가 높아지기 그러네. 때문에 굉장히 운동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앉아서도 쉬워 할수 있겠네. 보이는데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진짜.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게 저는 더 네, 신기해요. 해주시면 조금 약간 땀도 나시고 오.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견갑골과 고관절을 한번 같이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아마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팔을 지지한 상태에서요. 네. 한쪽 팔은 굽히고 한쪽 팔을 오른쪽을 만약 한다면 펴주시고 아, 이렇게 누르는 거? 예, 아, 펴진 팔 쪽으로 쭉 어깨를 늘려주시는 겁니다. 시원해요. 이 자세는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다. 가끔 운동 가면 네. 이렇게 몸 풀거든요.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서 한 5회, 한 6회, 20개 시원해. 해주시면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시원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이제 풀어졌다 하면 이제 사실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등이 많이 굽고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조금 풀어주는 동작을 할 텐데요. 그래서 좀 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엎드리신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엎드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어깨랑 우리 척추를 조금 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고개를 든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 고개를 우리 배꼽을 바라본다고 눈이 배꼽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쭉 당기면서 척추를 쭉 말아줄 겁니다. 위로 쭉 말아줄 겁니다. 이거 고양이 자세 아니에요? 고양이 자세입니다. 요가에서? 이렇게 쭉 말아주고 고양이들이 싸우기 전에 하는 자세예요. 아, 그렇죠. 고양이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척추를 쭉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해요, 되게. 네, 시원하죠. 네. 오늘 방법들은 굉장히 좀 간단한 사실 체조 동작이시잖아요.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틈틈이 해주시면 사실은 노화를 또 늦추시고 일단은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사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체조 네.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저건 뭐죠? 자동차가 질주하다가 네. 막 이렇게 불타고 이러는 건 뭐예요? 빨리 막 가다가 인생 끝난다 뭐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이 노화의 가속도를 먹는 걸로 줄여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먹는 것과 노화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누구나 나이를 들에 따라서 노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노화가 찾아오는 속도는요, 우리 주변만 봐도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마다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먹는 것과 노화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섭취한 모든 음식들은요, 결국에는 분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관의 노화 정도,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 정도, 또한 만성 염증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의 가속도, 이 가속 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인은 또 밥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사말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있고요. 언제 밥 한번 해?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뭘 어떻게 먹어야 이 늙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건 참 궁금하군요. 네.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은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꽤 유명한 언론 매체인데요. 해마다 의사,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식단 전문가, 식이요법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서 좋은 식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고의 식단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43명의 전문가들이 30개의 식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영양학적 그리고 건강학적 중요합니다. 실천 가능성 그리고 좋은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증거 기반까지 확인해서 1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1위는 무려 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요, 건강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해산물이 중심인데 건강한 지방이 사이드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정제 탄수화물, 빵이나 이제 국수 같은 그리고 가공식품은 꽤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식사법입니다. 네, 지중해 식단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노화를 늦추는데도 영향을 끼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중해 식단, 이게 어디 1위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단,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단,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한 식단 등의 세부 항목 평가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런 재료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중해 식단의 기본 원리에는요, 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가족,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위로는 우리 지중해 식단, 그 뒤로 2위는 고혈압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위해서 개발된 대시 식단, 3위로는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인드 식단,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 식단, 대시 식단 이거 들어봤는데 마인드 식단은 뭐예요? 네, 마인드 식단은요, 앞서 설명해 주신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이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제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통곡류라든지 콩과 같은 것을 주요 에너지원, 주요 단백질원으로 삼는 대시 식단하고요. 그리고 치즈나 붉은 고기 섭취를 줄여주고 채소나 달지 않은 과일의 섭취를 늘려주는 지중해식 식단을 결합한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님이신 정의원 교수님도요, 신경퇴행성 지연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인드 식단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식단을 고려하지 않고 보통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사람이 10년 동안 늙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마인드 식단을 따라하신 경우에는 오직 2.5년만 늙는다. 정말 그래서 저속 노화 식단이다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속 노화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느리게 할 수 있는 식단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먹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 마인드 식단의 이제 권장 사항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녹색 잎채소를 일주일에 6회 이상 거의 매일 드셔야 됩니다. 쌈채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쌈채소 말고도요, 줄기나 이제 뿌리, 열매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연근, 뭐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것들도 매일 1회 이상 함께 섭취를 하시고, 베리, 뭐 좋은 딸기도 있으니까 베리 주 2회, 땅콩이나 호두 같은 좋은 견과류는 주 5회, 그리고 통곡물은 거의 매일 3회 이상, 그리고 생선류는 주 1회 이상, 그리고 콩류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하얀색 고기죠.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메인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좀 사용하는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용 좀 사용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저 마인드 식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알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내 식단을 이렇게 바꾸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요. 우리가 늘 먹는 이 한식도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요리법이랑 간만 덜하게 되면요, 한국식 마인드 식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밥이나 면 대신 렌틸콩이나 귀리, 현미, 백미를 혼합한 밥을 만들고요. 반찬으로는 나물이나 채소, 거기에 약간의 이 동물성 단백질들만 넣어주면 사실 우리가 한국식 마인드 식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식 마인드 식단. 저희 모사원 선생님 가 계신 거 보니까 뭔가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식 마인드 식단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마인드 식단, 저속 노화 식단인 마인드 식단을 바탕으로 하는 마인드 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밥은요, 당 지수가 낮고 이 밥만 먹더라도요, 우리 충분하게 이 단백질을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 밥을 3끼 챙겨 먹으면요, 이것만으로도 49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좋은 마인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곡물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앞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쪽 렌틸콩, 그리고 귀리, 현미, 백미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비율이 중요한데요. 렌틸콩이 사실 단백질이 함량이 제일 높으니까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종이컵으로 1컵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렌틸콩을. 이제부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귀리, 현미, 백미는 렌틸콩의 절반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4대 2대 2대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바로 밥 짓기 전에 이렇게 보울에다가 다 쏟아서 넣어 주시고 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중요한 게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는 불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바로 밥솥에 넣고 먹으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꺼끌꺼끌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전날 저녁에 이렇게 좀 담가 놓고 다음날 아침에 취사를 눌러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면은 1시간 정도 미리 불려 두셨다가 여기 간단합니다. 전기밥솥에 놓고 그대로 취사만 해주시면 좋네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럼 네. 마인드 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집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보기 좋네요. 아, 색이 좀 짙구나. 짙어요. 네. 짙어요. 약밥 아니, 같아요. 맞습니다. 약밥 느낌이죠.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 딱 보면 절대 먹질 않습니다. 색깔만 봐도 애들이 벌써 이러는데 사실 그냥 먹여보면 되게 맛있거든요. 예. 네.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이 중요한데 우리가 7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번 먹을 때 한 공기 정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만, 한 120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봉밥으로 먹으면 살찝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그냥 꽉꽉 눌러 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김대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찬은 제가 저 앞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네. 생선이 있고요, 두부 있고요, 뭐 시금치, 가금류, 닭고기라든가 계란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신다고 그러면 최고의 마인드 식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밥고기 종류를 좀 바꾸고, 그러니까 튀긴 음식이 아니고 붉은색 고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마인드 식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밥을 맛있게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느리게 늙는 법,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관심을 좀 갖고 관리하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운동뿐만 아니라 앞서 모사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식단도 한번 바꾸면 그 어렵다는 노화 늦추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먹구름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중부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가 오겠고요. 밤사이 중부에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황사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밤 한때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치솟겠고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이른바 황사비가 예상됩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아침 기온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16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되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한 차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처음으로 20도를 넘으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양도 꽤 많다고 해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우산도 꼭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